섹션 1. 영수증의 온도와 통계의 착시. The temperature of the receipt and the optical illusion of statistics. 2024년 10월 24일 오후 6시 40분. 서울 마포구 대형 할인마트 신선식품 코너. 퇴근길에 넥타이 부대와 저녁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들이 뒤엉킨 마트 안은 백색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38세 직장인 김민석 과장의 귀에는 그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과 진열대에 꽂힌 가격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과 3개입 15,800원.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장바구니에 넣으려던 손을 멈칫거립니다.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진열대 앞에서 그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과를 내려놓고 옆에 있는 배, 그리고 채소 코너에 시금치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마음 편히 집어들 수 있는 가격표는 없습니다. 마치 가격표의 숫자들이 그를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뇌리를 스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가계부 앱을 켭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뉴스 앵커의 말과는 정반대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월급은 3년째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데 생활비 지출은 30%가 넘게 늘었습니다. 뉴스는 괜찮다는데 왜 내 지갑은 매달 숨이 턱턱 막히는 걸까? 그는 카트 손잡이를 꽉 움켜쥡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이것은 김민석 과장만의 착각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표의 함정을 목격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458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가중치를 두어 평균 낸 값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 사 먹지 않는 대형 가전제품이나 가구처럼 가격 변동이 적은 품목들도 포함됩니다. 반면 민석이 지금 서 있는 이 신선식품 코너, 즉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가 매일, 매주 체감하는 영역입니다. 민석이 결국 사과 대신 조금 흠집이 난 못난이 사과 봉지를 집어듭니다. 그 순간 통계청의 슈퍼컴퓨터는 이 사과를 그저 과일 가격의 소폭 변동으로 처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품질의 하락과 삶의 질 저하입니다. 통계는 숫자를 기록하지만 고통을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마트를 빠져나오는 민석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계산대를 통과하며 받아든 영수증의 길이는 짧아졌지만 찍힌 총액은 지난주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가을바람이 훅 끼쳐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지표라는 거대한 망원경으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개인의 찢어진 가계부를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식당들은 텅 비어 있거나 임대문의 종이가 붙은 곳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뉴스는 수출 호조를 이야기하고 GDP 성장률 방어를 논하지만 도시의 골목 상권은 이미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민석은 뉴스 앱을 다시 켭니다. 헤드라인에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가 떠 있습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완전 고용 수준. 민석은 으스웃음을 짓습니다. 그의 사촌 동생,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2년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완전 고용의 세상. 그렇다면 지금 도서관과 고시촌에서 증발해버린 그 수많은 청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숫자가 숨긴 진짜 공포는 바로 그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섹션 2. 노량진의 침묵과 사라진 사람들. 2024년 10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 한때 청춘들의 열기와 컵밥 볶는 냄새로 진동했던 이 거리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메우던 수천 명의 공시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 행렬은 듬성듬성 끊어져 있습니다. 문을 닫은 독서실 간판에는 빛바랜 합격 기원 문구만이 덩그러니 남아 바람에 펄럭입니다. 28세 이준호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1,500원짜리 컵라면 하나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준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채용 공고가 아닌 쇼츠 영상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준호야, 요즘 뭐하니?
얼마 전 친척 어른이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실업자가 아닙니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말이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계상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쉬었음으로 분류됩니다. 국가는 그를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분모에서 빠져버린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대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통계의 마법이자 잔인한 착시입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텅 빈 학원가를 바라봅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는 배달 라이더 헬멧을 썼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코인 차트를 보며 밤을 새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구직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는 말합니다. 청년 고용률 상승, 60세 이상 취업자 급증. 그 상승분을 뜯어보면 진실은 더욱 서늘합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다수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노인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 만든 양질의 일자리는 씨가 말랐습니다. 준호와 같은 그냥 쉬는 청년 인구는 역대 최대치인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준호는 다 식어버린 라면 국물을 들이킵니다. 짠맛이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차라리 실업자로 카운트라도 해주지. 그는 자조 섞인 홍잣말을 뱉습니다. 실업자로 잡히지 않으니 실업급여도 적극적인 취업 지원 대상에서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는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준우의 폰으로 알림이 울립니다. 카드값 결제 예정 문자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빚은 쌓여만 갑니다. 생활비 대출, 학자금 대출. 그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다 이내 화면을 꺼버립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준호들이 통계의 사각지대에서 빚이라는 늪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화려한 고용지표 뒤에는 질 낮은 일자리와 구직 단념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소비 여력이 없는 가계는 결국 경제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추게 만드는 모래알이 됩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편의점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흐릿해 보입니다. 그는 다시 좁은 고시원 방으로 향합니다. 그가 돌아선 거리 너머로 멀리 여의도의 마천루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입니다. 금융심지의 화려함과 노량진 뒷골목의 적막함, 이 극명한 대비 속에 한국 경제의 진짜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그 시한폭탄의 이름은 바로 부채, 뎁트입니다. 섹션 3.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과 회색 코뿔소. The Sandcastle Built on Debt and the Grey Rhino. 2024년 10월 25일 오후 11시 30분. 경기도 김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도시는 잠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진이네 치킨의 간판은 아직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45세의 자영업자 최수진 씨는 텅 빈 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튀김기의 열기가 식어가며 탁탁거리는 소리를 내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웁니다. 그녀의 앞에는 며칠째 뜯어보지 못한 우편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봉투를 뜯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온 대출금리 변동 안내문입니다. 또 올랐어. 그녀의 한숨이 깊게 바닥으로 꺼집니다. 3년 전 무리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남편의 퇴직금을 합쳐 이 가게를 열 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2%대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감당 가능함의 기준선은 진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동금리의 파도는 그녀의 가게를 집어삼켰습니다. 한 달에 갚아야 할 이자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 하루 닭을 튀겨번 돈은 고스란히 은행 창구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킨을 파는 사장인지 은행을 위해 일하는 소장농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회색 코뿔소, 그레이 라이노입니다. 개미지옥 같은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코뿔소처럼 거대한 덩치로 멀리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와 정부는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 금융 시스템 건전. 통계적으로는 맞을지 모릅니다.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지는 가게 밖 어둠에 잠긴 아파트 단지를 바라봅니다. 저 수면은 불 꺼진 창문들 뒤에는 아까 마트에서 사과를 들었다 놓았던 김민석 과장이 그리고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있는 이준호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석 과장이 대출 이자를 갚느라 지갑을 닫으면 소비 위축, 수진 씨의 가게 매출이 줄어듭니다. 자영업 위기. 수진 씨가 경영난으로 알바생을 자르면 준호 같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고용 한파. 이 악순환의 고리는 통계청의 엑셀 파일에 잡히지 않습니다. 통계는 평균을 말하지만 재난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심 1m의 강이라도 발을 딛는 곳의 깊이가 2m라면 사람은 빠져 죽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수진이 가게에 불을 끕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무거운 셔터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뉴스를 보며 느끼는 위화감, 나만 힘든가? 라는 자조 섞인 의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차갑게 정돈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뜨겁고 혼란스럽습니다. 실업률 2%의 신화, 물가 상승률 2%의 안도감 뒤에는 통계가 지워버린 구직 단념자와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의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Subscribe to the channel. Let's go!